안녕하십니까 KTBC 시청자 여러분. 5월은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휴일이 참 많습니다. 한국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예수 승천일과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가 신과 세상을 두루 여행한 것을 기념하는 아스라 미라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양국 모두 3일의 휴일을 갖습니다. 휴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기에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5월 7일 미국에서는 4월 민간 부분 고용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16만 9천 명 증가에 그쳐서 당초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한 제넛 앨런 미 연준 의장은 미국 주식시장이 과다평가되어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수출 촉진을 위하여 통화 가치를 1% 내린다는 발표와 함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호주는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0.25%포인트를 인하한 후 3개월 만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급락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조만간 추가 인하 가능성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분기 기업 실적, GDP 성장률을 비롯하여 최근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에서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로 도로가 가득 차고 신호등이 빨리 바뀌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5월 7일 미 달러당 13,149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186루피아 상승하여 1.41%의 급격한 평가 절하를 보였습니다. 5월 7일 원화 환율도 미 달러당 1,092.7원으로 전주 대비 18.4원 상승하여 1.68%의 평가 절하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5월 4일에는 전 영업일 대비 6.6원이 상승하였고 5월 7일에는 전일 대비 10.5원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아화 대비 원화 환율은 5월 7일 100루피아당 8.38원으로 마감하며 한 주 동안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달러화 대비 아시아 통화들의 공통적인 영향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연일 상승을 거듭한 끝에 5월 7일에는 전주 대비 0.30%포인트 상승한 8.07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1월 7일 이후 8%를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글로벌 국채 시장은 전반적인 금리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4일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2%를 넘어서서 6일 만에 0.23%포인트가 상승하였고요. 독일 10년물 국채도 1월 21일 이후 최고치인 0.45%에 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루피아화 약세와 국채금리 상승을 보이는 인도네시아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월 7일 전주 대비 64포인트 상승한 5,1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5,00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다행히 지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거래량도 하루 5조 루피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4.71%로 전분기 5.0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2009년 3분기에 4.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GDP의 56%를 차지하는 가계 부문의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5.01% 증가했습니다. GDP의 32%를 차지하는 투자 부문도 4.36%에 그쳤고 정부 지출 부문은 2.21% 증가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12%, 수입은 15%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부분이 10.53%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요. 금융 7.57%, 서비스 7.36%, 운송 보관이 6.35% 등 그 뒤를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2월의 실업자 수는 745만 명으로
1억 2,83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 대비 5.81%의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의 715만 명, 5.7%였던 것과 비교하면 악화된 모습입니다. 경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판매도 크게 줄었습니다. 자동차는 지난 1분기 전년 대비 14.1% 감소한 28만 2천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올해 판매 목표도 당초 120만 대에서 크게 줄어든 100만에서 110만 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당초 전년 대비 5%의 성장을 예상했었으나 결과는 19.1% 줄어든 161만 대의 판매에 그쳤습니다. 올해 판매 목표치도 전년도의 826만 대 대비 20%가량이 낮아진 700만 대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BCA 은행의 데이빗 스무알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성장률을 4.8%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결과는 더 낮았습니다. 소매, 서비스, 제조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위축을 보였고 정부 지출과 투자 부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개선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클레이 은행의 와이호 룽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것 같습니다. 시기로 본다면 1분기 대외 수지가 발표되는 5월 20일이 지나고 나서 6월 회의에서 단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상황을 놓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율 부문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 확대에 다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 관련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도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5월 6일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소집하여 집행 가능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소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방 부르조네고로 재무장관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인프라 개발 부분을 필두로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예산은 이미 각 부처와 국영기업에 배정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로써 경기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7조 루피아입니다. 올해 인프라 등 자본 지출 부문에 배정된 290조 루피아 대비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분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5월 4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4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월간 상승률로는 전년 동월 대비 0.36%, 연간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6.79%로 지난 3월의 6.38%보다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류 가격과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5%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4월은 수확기라는 점으로 인해 전월 대비 물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선 유류 가격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액 지원제로 바뀐 유류 보조금으로 인하여 3월 말 유종별로 500루피아씩 상향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4월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운송비 상승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식료품 가격 부분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주요 식자재 중 하나인 양파값이 11% 상승하였는데요. 아째 같은 곳에서는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시중 쌀 가격은 4.8% 하락에 그쳤는데 산지에서 8.7% 하락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를 3에서 5%로 잡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당초 4월 물가 상승률을 0.44%로 예상했었지만 결과는 0.36%로 오히려 낮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일에 있을 총재단 원내 회의에서도 금리 변경이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BOA 메릴린치의 추아 학빈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국제 유리 가격이 오르고 있고 루피아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다분한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달 현재 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치와 루피아화 약세를 감안하면 달리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물가 안정과 경기 진작 두 가지 모두가 절실한 상황인 듯합니다. 인도네시아 제조 활동이 지난 4월 기준 7개월째 부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4일 월요일 HSBC와 글로벌 금융정보회사인 마르킷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지수, 즉 PMI 4월 결과입니다. 구매관리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확장을, 그보다 낮으면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지난 4월 PMI는 46.7을 기록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던 3월의 46.4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마르킷의 폴리아나 드 리마 이코노미스트는 4월 PMI는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결과입니다. 내수 부문은 물론이고 수출 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피아와 약세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증대로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수출 물량 주문도 감소하고 제조 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모양새입니다. 고용주들은 최근 9개월 동안 직원도 줄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제품 재고도 4월 중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완제품 재고 물량 증가는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4월을 지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신감, 그리고 실적 모두가 저하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그래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개선책을 내놓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손에 닿는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를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행 산업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인도네시아 주요 은행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을 완연히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출 증가율 그리고 수익률 등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1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출 증가율과 순이익 등 어느 하나도 좋은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각 은행들은 최소 10% 이상의 대출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평균치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BCA 은행의 야야 스티아 아트마야 은행장은 구매력이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대출 수요도 증가를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격세의 지감을 느낍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겪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BCA의 지난 1분기 대출 증가율은 5.8%였습니다. 지난해의 19.7%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BRI와 BNI는 각각 9.4%, 9.1%의 대출 증가율을 보였는데 두 은행 모두 지난해에는 19%의 증가율을 보였었습니다. BRI 은행의 하루 꾸스마 하르기오 CFO도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큽니다. GDP 성장이 정체를 보이면서 거래 기업들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 대출 증가도 더딘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BNI 은행의 아스맛 바이꾸니 은행장은 아직 경기 침체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연초라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신규 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 자산의 부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경기 영향으로 은행들은 무수익 여신, 즉 NPL의 상승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10개 은행들 중 CIMB가 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1.5%포인트 증가한 4.1%의 NPL 레이시오를 기록했습니다. 만디리는 1분기 충당금이 18조 루피아에 이르러서 전년 동기 16.5조 루피아 대비 9.1% 상승했습니다. BRI와 BCA, 다나몬과 뿌르마따 은행도 같은 모습입니다. 은행들은 대출에 보다 보수적인 접근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비하여 충당금은 전년 대비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은행 거래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한국을 그리워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아프거나 수술 등이 필요할 때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고 전 국민 의료보험에 따른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1월
전격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습니다. 건강관리 및 사회보장청, 즉 벳베제S의 관리하에 공무원, 근로자, 군인 및 영세민 대상의 의료보험이 단일화되었습니다. 현재 1억 4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정부의 전국민 가입 동료에 따라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조코이 대통령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부 자바에 소재한 클라텐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건강카드, 즉 키스를 교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병원이든 민영병원이든 국가의료보험 수급자들에게 최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면 당국에 신고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의료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하여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키스 소지자들의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약 2,400곳의 병원들 중 1,800곳만이 벳베제스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직 민영병원들의 벳베제스 보험 체계에 적용된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모든 공공 및 민영병원들이 정책에 따르도록 강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벳베제스의 재정 문제인데요. 2014년 한 해 동안 41조 600억 루피아의 보험료를 거두어서 42조 6천억 루피아를 보험 수가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즉 1조 5,400억 루피아의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복지 확대에 따른 숙제가 계속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전 국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해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한 듯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노력들이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의료시설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공휴일뿐만 아니라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5일이 어린이날이고 8일이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길거리 어디에서나 카네이션을 보며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꽃가게를 찾아보기도 더욱이 카네이션을 보기는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들여서 관리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분, 무엇보다도 가족을 관리하는 것도 그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하셨다면 주무시기 전에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